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호구남, 54살의 독신, 직업은 회사원이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하면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유는 단 하나, 악처와 고약한 딸한테서 이제야 겨우 벗어났기 때문. 전처인 고진숙과는 내가 32살일 때 결혼했다. 아내는 이혼 경력 1번과 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다.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자가 도망을 갔고 어쩔 수 없이 싱글마더가 됐다.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던 아내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주문 도시락을 배달하러 매일 왔었다. 항상 웃는 얼굴, 활기차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처음 둘이서 만났던 날 아내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시락 가게 말고도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아내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아내에게 고백하고 연인으로 발전. 다시 1년 후에 결혼하고 우리 셋은 드디어 가족이 됐다. 딸아이 재아는 아직 2살이었고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아빠로 받아들였다. 딸아이 관점에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빠였다. 우리 셋은 사이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한 듯 했는데 딸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아내와 같이 딸아이 운동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아이가 내 친구가 나더러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대. 라는 말을 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해. 네가 아빠랑 닮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이제 딸아이한테도 사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딸아이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비밀로 해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일인데 계속 거짓말로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딸아이의 상처를 더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한 후 딸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줬을 때 딸아이는 당연히 놀랐고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곧 그래도 나한테 아빠는 아빠뿐이야. 라고 말하는 딸아이의 의젓함에 한없이 행복했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여전히 행복한 가족으로 잘 지냈고 다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딸아이가 22살이 되던 해 사춘기 때도 나하고 별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던 딸아이가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나이 탓인지 몸에 살이 붙고 중년 남성 체형이 된 점을 지적하면서 징그러워! 라며 말끝마다 쏘아붙였다.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녁 먹는 시간을 나하고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내가 샤워하려고 하면 보일러를 꺼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게 느껴졌다. 아내는 이상하게 변한 딸아이를 두고 얘가 다 늦게 반항기가 왔나 봐 라며 태평하게 말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아내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집안일이며 요리를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것만 차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스테이크, 비프 스튜를 먹으면서 나는 난데없이 젓갈에 맥주 한 잔만 덜렁 있는 날이 허다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내에게 직선적으로 물어보자 아내는 당신 배 나온 것 좀 봐.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앞으로 저녁은 그것만 먹어. 라고 했다. 옆에서 딸아이가 정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몰래 사 먹고 오던가. 라고 비웃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게 없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있는 게 힘들어진 나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한편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행동에 옮기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말도 안 걸던 아내가 대뜸 할 얘기가 있다며 거실로 나를 불렀다. 아내는 말하기도 귀찮다는 투로 재아가 결혼할 거래. 곧 결혼식인데 당신은 결혼식에 초대하기 싫대.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했다. 그래? 결혼한대? 그거 잘 됐네. 근데 왜 나는 오지 말라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묻자 당신처럼 멧돼지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양가 상견례도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라며 내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때 마침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다.
왜 거실에 나와 있고 난리야? 얼굴만 봐도 짜증나. 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엄마한테 결혼한단 말 들었다. 축하한다 재아야. 라고 축하 말을 건네자 결혼식에 당신 같은 사람 오는 거 딱 질색이거든? 쪽팔리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마. 끼지 말라고. 라며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결혼식에 갈 생각 없다. 라고 하자 고맙네. 덕분에 쪽팔림은 면했네. 라고 하더니 아내와 하이터치. 나는 작은 소리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라고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딸아이 결혼식 날 이혼 서류를 두고 집에서 나올 결심을 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다가오는 결혼식 얘기로 매일 흥분 상태였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다. 아내와 딸아이가 결혼식장에 간 후 나는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집에서 나왔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자 처음 만났을 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결혼식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만 보고 나오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구석에 잘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구남 씨? 라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거래처 사장님이었다. 왜 이런 데 서 계세요? 라고 묻는 말에 할 수 없이 사정을 말하자 이번엔 딸아이 이름을 물었다. 제 딸은 공재아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장님이 그 아이라면 오늘 내 손주랑 결혼할 신부인데? 라며 놀라는 반응. 딸아이는 신랑한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는 없다고 했고 애초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 모양이었다. 그뿐 아니라 결혼식에는 이미 친부가 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친부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고 나 모르게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해온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자기를 길러준 새아빠를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다니 인간성이 의심스럽다며 화가 난 사장님은 나를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셨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치워. 그래야 후회가 없어. 사장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어깨를 토닥인 후 신부 대기실 문까지 직접 열어주셨다. 문이 열리자 아내와 신랑, 신부, 그리고 내 또래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딸아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왜 왔어? 징그러운 인간. 라고 경로. 내가 그것보다 이 사람 대체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우리 친아빠야. 아저씨보다 훨씬 잘생겼지? 라고 말했다. 딸아이 친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당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둘이 무슨 관계야? 라고 따졌다. 아내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헛소리야? 라며 내 말을 부정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혼식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 당황한 딸아이는 뭐래니? 갑자기 뭐 하자는 거야? 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신랑이 너 나한테 엄마하고 둘이서 산다고 했었지? 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 게다가 뭐 징그러운 인간? 너랑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니 결혼식 스태프를 불렀다. 딸아이는 아니야.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라면서 산증인을 앞에 두고도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놨다. 나는 아내와 처음 보는 남자를 향해 다시 한번 무슨 관계인지 추궁했다. 내 말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사장님이 나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 딸을 결혼 사기로 고소하는 수도 있어요. 라고 압박했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흥신소 사람 붙이면 바로 답 나오는 일이야. 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아내가 겁을 먹었는지 남자와의 관계를 실토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불륜관계였고 아내는 불륜 상대를 친부로 둔갑시켜서 나를 방해물로 만드는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아내는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라는 거짓말로 딸아이를 선동했고 그 결과 화가 난 딸아이는 나한테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였다. 드디어 궁금해했던 진상을 알게 되고 딸아이가 아내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돈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내는 불륜남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불륜남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바로 관계가 끝나고 말았다. 이혼 후 그동안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바로 매각했다. 현재 전처는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딸아이는 결혼이 파탄나고 신랑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후 충격이 컸는지 회사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 직장도 잃고 집마저 없어지자 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부탁을 거절했다. 딸아이는 앞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승자.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친구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말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 얼굴 왼쪽에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미팅이니 회식이니 하는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중딩, 고딩 때 친구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과는 술 모임도 자주 갖는 편이다. 잘 통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어느 날 자주 연락하는 중학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고 항상 보는 친구끼리 만나기로 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멤버 중 한 명인 장난중이 일어나더니 나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라며 마이크를 잡는 신용을 했다. 모두의 시선이 장난중을 향해 쏠리자 나 곧 결혼해 라며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꽤 오래 사귄 남친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나이에 벌써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고 깜놀했다. 우리가 모두 입을 모아 축하한다고 하자 난중이는 결혼식 날 승자한테 절친 스피치 부탁하고 싶은데 해줄 거지? 라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난중이도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너무 좋아서 당연하지 라고 단숨에 대답했다. 난중이와는 집이 가까워서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부모님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다. 매일 같이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난중이는 나한테 특별한 친구였다. 하지만 난중이는 나한테 마음의 빚이 하나 있었다.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 내가 입게 된 피해와 관련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나와 난중이는 수영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큰 도로가 나오자 장난기가 발동한 난중이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볼록이로 올라가서 걷기 시작했다. 내가 위험해 라고 말렸지만 괜찮아 봐 나 잘 걷지? 라며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중이의 발이 미끄러졌고 도로 쪽으로 몸이 넘어갔다. 나는 난중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져서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다 그만 내가 균형을 잃고 볼록에 발이 걸리면서 도로 쪽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다음 순간 달려오는 차가 나를 덮쳤고 병원에 실려갔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됐다. 입원했을 때 문병을 온 난중이는 울면서 나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나도 너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잖아. 라고 나는 힘들어하는 난중이를 위로했다. 나는 내가 다친 게 난중이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장난치면서 노는 건 우리한테 일상이었다.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난중이는 나랑 달랐던 것 같다. 그 사고 이후 항상 나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몸에 밴 아이가 되어갔고 가끔 내 얼굴을 보면서 슬픈 눈을 하기도 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난중이 앞에서는 더 밝고 활달하게 굴었다. 그런 큰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절친이었고 앞으로 평생 서로에게 절친으로 남을 거라고 자신했다. 난중이의 결혼식 3일 전, 난중이가 독신생활 마지막 기념으로 둘이서 밥을 먹자고 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다.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내가 늦었으니까 우리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자 난중이가 진지한 얼굴로 내 예비 신랑 의사인 거 알지? 네 얼굴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면 정말 좋겠어 진심 이라고 했다. 나는 고마워.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진 않아. 진짜 너도 이제 그만 신경 꺼 라고 하고 웃었다. 와인을 많이 마신 탓인지 난중이는 비틀거리면서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난중이 남친 왕재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자 내 얼굴의 상처를 유심히 보더니 난중이 친구? 라고 물었다. 술에 취한 난중이를 차에 태우고 차 문을 닫자 왕재수가 그쪽 혹시 내일 우리 결혼식에 올 생각이야? 라면서 미간에 주름살을 모았다. 내가 네 라고 하자 눈치는 좀 챙겨야지. 얼굴 장난 아니신데 다른 하객들 앞에서 신부 친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 알아들었으면 결혼식에 오는 거 다시 생각해봐 라는 발언을 초면에 필터링도 없이 내뱉었다. 지금까지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심 상처받았다. 난중이한테 폐가 된다면 결혼식에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내가 안 간다면 난중이는 분명히 슬퍼할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했지만 왕재수 말 따위는 무시하고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축의금을 전달하고 식장에 들어오자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중장년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들어왔고 왕재수가 하객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게 보였다.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이동하려고 했지만 왕재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나는 화장실 쪽으로 뛰었고 결혼식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버티기로 했다. 이제 됐겠지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왕재수가 화장실 통로 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재수는 야,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 상판을 어디 남의 잔치에 뒤밀어. 당장 꺼줘. 네 의자 다 치우라고 했어 라며 소리 질렀다. 그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그 얼굴로 너도 참 불쌍하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얼굴로 평생 사느니 저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게 계속 편했을 텐데 라며 다시 한번 망언을 쏟아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해서 저절로 눈물이 났다.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다 했는지 왕재수는 빠르게 식장을 향해 갔고 어디 있다가 왔는지 갑자기 난중이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네 자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라고 하더니 후다닥 식장 쪽으로 갔다. 난중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갔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내 자리가 있다고 하니 일단 나도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일부러 와서 말까지 했는데 친구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자리를 찾아서 착석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팔짱을 끼고 등장한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난중이가 팔을 빼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왕재수가 너 왜 그래? 라고 하자 난중이는 신랑 측 하객 여러분은 모두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식장은 혼돈에 휩싸였고 누구보다 당황한 왕재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혹시 몰카 찍니? 라고 다그치자 난중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앞에 있던 마이크에 갖다 대더니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잠시 후 야,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 상판을 어디 남의 잔치에 디밀어. 당장 꺼줘. 네 의자 다 치우라고 했어. 그 얼굴로 너도 참 불쌍하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얼굴로 평생 사느니 저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게 계속 편했을 텐데. 라고 나한테 퍼부었던 망언이 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당황한 왕재수가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하자 난중이가 좀 전에 네가 여자 화장실 앞에 계속 서 있는 게 하도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어. 내 절친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더니 마이크를 손에 잡았다. 그리고 난중이는 내 얼굴에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하객들에게 설명했다. 난중이의 말이 끝나자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나한테 격려의 말을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신랑 측 하객으로 왔던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상처 제가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상처를 연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나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하객석에 자리하고 있던 나이 지긋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중장년 남자분들이 왕재수에게 너는 의사 자격이 없어. 의사들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우리 병원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인간은 절대 메스를 들으면 안 돼. 라며 왕재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노를 표출하고 돌아갔다. 왕재수는 그 사람들 뒤를 쫓아서 뛰어가면서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왕재수는 자기 부모님, 난중이 부모님 할 것 없이 맹 비난을 받았고 파탄이 난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난중이를 비롯한 주변 의사들이 모욕죄로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와글와글 하자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도 위자료를 보내왔다. 나는 그 돈으로 결혼식 때 만났던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돼서 상처가 거의 없어졌다. 한편 인성에 대해 안 좋은 평판이 돌아서인지 왕재수를 채용하려는 병원은 당분간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했던 탓에 하객들에게 축의금도 돌려주고 결혼식 비용을 혼자서 충당하기 힘들었는지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던 아파트를 전부 매각한 건 물론 서울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자 왕재수는 자기 존재를 전혀 모르는 지방 병원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려간 후 다신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난중이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전체 남성한테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나와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통했는지 원래의 천진난만 완전 긍정의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 나는 결혼식에서 만났던 의사에게 얼굴 치료를 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됐고 지금은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얼굴에 났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된 후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나의 행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됐다는 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온누리. 제약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31살의 독신. 하지만 3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다. 남친 허접하는 나보다 5살 많은 36살이다. 나이로만 보면 슬슬 결혼을 생각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허접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결혼할 생각은 있어? 라고 물으면 때가 되면 이라고 할 뿐.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데는 선수다. 한때는 나도 프로포즈는 언제쯤일까? 이벤트는? 이라는 기대를 품었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그런 기대는 아예 버렸다. 어떤 일이란
허접한의 바람.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 여친과 뒤에서 만나고 있었다. 나와 허접한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해왔는데 전 여친과는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하루가 멀다고 만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그걸 알게 된 건 전 여친의 SNS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켰는데 전 여친 왕재숙한테서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이없으면서도 궁금해지는 본능. 왕재숙이 올린 사진을 봤고 거기서 허접한과 같이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곧바로 허접한을 추궁하자 순순히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양다리야 라고 흥분하자 허접한은 걔랑은 이미 헤어진 사이야 라고 주장했다. 이미 헤어졌는데 왜 만나? 계속 만날 거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 내가 격렬하게 화를 내자 알았어 진짜 안 만날게 라고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왕재숙은 SNS에서 나를 차단했는지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일단은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한 허접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배신은 두 번 배신도 가능한 법. 허접한의 말을 전부 다 믿기는 힘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커플을 유지한 채 세 번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3년이나 만났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 피하기 바쁜 허접한에게서 마음이 떨어져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솔직하게 현재 내 마음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우리 벌써 사귄 지 3년이야. 나도 나이가 벌써 31살이고 라고 운을 띄우자 허접한은 아직 31살밖에 안 됐어? 나랑 비교하면 아직 아기네 라고 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쯤 되면 결혼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 아닌가? 라고 콕 집어 말하자 꼭 그런 건 아니지. 난 아직 즐기고 싶어. 가정에 매이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라고 했다. 만약 허접한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주고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면 허접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아있던 애정, 의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우리 그만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레스토랑에서 나와버렸다.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나는 쓸쓸하고 허무했다.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눈물이 솟아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기분을 바꾸고 싶었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자 자주 갔었던 주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점은 나의 전남친 이상남과 같이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다. 이상남과는 22살 정도에 만나서 사귀었고 25살 때 프로포즈를 받았다. 부모님께 소개했지만 아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아빠는 그의 학력을 문제 삼았다. 학벌주의자인 아빠는 내가 엘리트와 결혼하기를 바랬고 평범한 학력, 평범한 중소기업의 평사원이었던 이상남은 연봉 또한 아빠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빠를 설득했지만 아빠는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고 이상남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꼰대 그 자체였던 아빠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상남이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했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가끔 그 사람을 떠올렸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점 쪽으로 옮겨갔고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이상남과 항상 같이 앉았던 카운터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맥주를 한 잔 시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크리스마스를 자축하기로 했다. 속으로 건배를 외치고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비워낸 순간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온누리? 뒤를 돌아본 순간 눈앞에는 이상남이. 우리가 다시 만난 건 6년 만이었다. 그는 얼굴도 표정도 모두 그대로였다. 마치 어제 보고 다시 만난 것처럼. 뜻밖의 우연으로 재회한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혼자 왔어? 라고 묻자 쑥스러운 듯이 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사실은 내 생각이 나서 우리가 같이 다녔던 곳들을 한 군데씩 돌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던 중에 이상남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누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했다. 이상남은 나와 헤어졌지만 언젠가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미 연락은 끊어졌지만 반드시 나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다시 만나게 되면 나에게 두 번째의 고백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상남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실은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대답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아쉬운 작별을 했다. 며칠 후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 퇴근 후 허접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역 쪽에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남녀가 있었는데 내 쪽으로 다가온 순간 그 남녀가 허접한과 왕재숙이란 걸 알았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허접한은 당황한 듯 누리 네가 웬일이야? 라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왕재숙이 헐, 너 설마 아직도 얘 정리 안 했니? 나쁜 자식. 라며 발끈 사실관계를 유추했을 때 허접한은 나와 왕재숙 양쪽에 다신 안 만날게 라고 어장관리를 한 게 분명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이걸로 우리 끝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선언한 후 허접한이 우리 집에 두고 갔던 물건들이 담겨있던 쇼핑백을 던져주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내가 자리를 뜬 순간 왕재숙이 나도 너랑 끝이야. 개짜증나. 라고 하더니 허접한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왕재숙 땡큐를 외쳤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이야. 그 후 나는 이상남과 재결합했고 5개월 정도 지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내가 SNS에 결혼반지 사진과 함께 결혼 소식을 알리자 가장 관계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다. 그날은 퇴근 후 이상남이 회사까지 마중을 오겠다고 해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는 자동차가 내 앞에서 섰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허접하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혹시 결혼 때문에 그래? 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그딴 거 올리면 뭐? 그런다고 내가 결혼할 것 같아? 라며 헛소리를. 착각은 자유라더니 정말 너 뭐 되니? 나는 혼자서 웃었다. 걱정 붙들어매. 나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라고 하자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데? 라고 묻길래 이상남과 결혼할 거라고 하자 허접하는 열을 내며 그놈이 누구야 대체? 너 설마 양다리 고쳤었냐? 라며 먼 눈엔 뭐만 보이는 소리를 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허접하는 내가 헤어지자고 한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화 풀리면 자동으로 연락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허접하니 그러니까 너 진짜 나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라고 확인하길래 당연하지. 나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야. 집도 이사 준비 다 끝냈어. 네 라인은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허접하니 너만큼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좋아, 결혼해 줄 테니까 당장 그놈하고 헤어져. 라는 황당 발언을.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서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때 이상남이 도착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당장 누리한테서 떨어져. 라고 소리치며 허접한을 한 방에 정리. 허접한은 울면서 차에 타더니 조용히 돌아갔다. 그 후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사기로 고소당하면서 경찰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약속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왕재숙이 허접한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허접한은 3천만 원의 채무와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 결국 회사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알바로 룸살롱 웨이터까지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이상남과 결혼 후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나 첫 임신을 했다. 또 35살에는 둘째를 임신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허접한은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빚 갚느라 몸을 혹사하다 보니 결국 몸에 무리가 왔고
지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날 이상남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허접함과 헤어지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에게 한없이 고마워진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29살의 독신, 회사원이다. 대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안정적인 연봉과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우아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은 1년 전 이혼한 돌싱녀이다. 전 남편과의 이혼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줬다. 전 남편 나태한과는 25살 때 결혼 생활은 겨우 3년에 불과했다. 나태한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았고 남편이 나보다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을 나태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됐다. 내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또 4남매의 장녀인 나는 남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에 특화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편이 회사에서는 무능한 사원이었을지라도 내 앞에서는 낙천적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 저절로 돌봐주게 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돼서 남편을 더욱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러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뻔질나게 외출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수상쩍은데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다.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연 순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내 컵, 내 식기에 물기가 남아있는 점, 남편 침대 커버가 빨래 건조기에 널려있는 점, 뭔가 이상한 이 느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체크, 욕실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나는 검은 단발머리였고 정체불명의 머리카락은 외부에서 유입된 게 분명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왔다가 간 것이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건 뭘까? 라고 물어도 여전히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없는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건가? 찜찜하니까 이 머리카락 들고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라고 하자 마침내 그건 안 돼! 라며 반응을 보였다.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정말 경찰에 갈 거라고 남편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내가 화를 내며 불륜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남편이 실은 그게 네 친구야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남편이 실토한 불륜녀는 나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던 한심애였다. 한심애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서 살았고 가정 형편이 늘 어려운 친구였다. 결핍 때문이었는지 성인이 된 후로는 명품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었다. 돈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그 남자들한테 이것저것 받아내는 등 예전에는 좋은 친구였지만 갑자기 변해버린 한심애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심애와는 벌써 5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 돈 많은 남자만 밝히던 한심애가 무슨 이유로 백수로 지내는 내 남편을 유혹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주말에 한심애를 호출했다. 남편과 나란히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현관에서 거실까지
한심에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 집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걸 확신했다.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다른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내 그릇과 내 샴푸를 그 여자가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내 집을 활보하게 했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다.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있는 남편한테 한심에는 왜 그렇게 기가 죽었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혼하기로 했는데 당당하게 굴어도 돼.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그렇지. 라고 하더니 자세를 고쳤다. 내가 이혼할 생각이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나 너하고 이혼하고 한심해하고 재혼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대답했다. 백수생활 어언 3년 내 돈으로만 산 남자가 이혼하고 한심해와 재혼하겠다. 대체 생계는 어떻게 꾸릴 생각인지 계획이 있긴 한가 싶었지만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혼 후에 어떻게 살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동안 내가 먹여 살렸건만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면 그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편한테 초특급으로 이혼서를 준비해. 위자료는 두 사람한테 철저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라고 하자 한심애가 의외로 화끈하네. 너무 잘됐다. 나태한 씨가 내가 너보다 예쁘고 스타일이 좋아서 한눈에 반했대. 완전 타입이라나?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사주고 정말 자상해. 난 왜 이렇게 예쁜 거니? 라고 했다.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하더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초스피드로 이혼할 거니까 안심하고 그만 돌아가. 남편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한심애를 돌려보낸 후 본격적으로 불륜 남편 특검 시작. 직업도 없는 사람이 한심애한테 그토록 자상하게 명품을 사준 비결이 뭘까? 라고 묻자 남편은 내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선물 공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격분한 나는 당장 그 돈을 갚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남편한테 경고했다. 지금까지 내 카드로 몰래 쓴 돈이 얼만지 조사해보니 무려 5천만 원이 넘었고 무조건 다 갚으라고 했다. 그런 거금을 무슨 수로 갚냐는 남편에게 나는 1도 양보하지 않았다.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남편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사채도 빌리고 며칠 안에 돈을 다 갚았다. 돈을 확인한 후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던져주고 남편을 내쫓았다. 다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한심애에게 위자료를 청구, 완전한 남남이 됐다.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손자로 경제적 여유를 얻었고 나는 우아한 독신 생활을 추구하기로 발상을 전환했다. 그러던 중 난데없이 한심애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자기가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한심애와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어찌나 사정을 하는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다. 약속한 날 한심애는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할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다는 얼굴로 찾아왔다. 미안해.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좀 덜렁거려서 라고 하길래 깜빡한 물건이 뭐냐고 하자 남편이 쓰던 머그잔이라고 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여길 다시 오다니.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됐고 한심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태한이 쓰던 머그잔을 한심애한테 건네주자 남편이 결혼 선물로 멋진 별장을 지어주겠대. 대출 조금 끼고 완성되면 엑스부인이 너도 초대할게 라는 황당 발언을 아직도 나태한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한심애가 하도 딱해서 무직인 사람이 무슨 돈으로 별장을 지을까? 라고 살짝 재를 뿌려줬다. 한심애가 뭐래? 우리 그이가 무슨 무직이야? 지금까지 나태한이 나한테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5천원 될걸? 라고 하길래 그거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이혼할 때 다 돌려받았어. 대출받은 거 같던데? 라고 팩트를 알려줬다. 말도 안 돼. 나태한 씨가 너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다고 했는데 뭐래 진짜? 라며 여전히 못 믿는 한심애에게 내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다.
잘 봤지? 나태한이 나 먹여 살린 거 확실하대? 라고 하자 내 수입을 보고 꽤 충격받은 것 같았다. 너도 곧 알게 되겠지만 벌써 사채업자들이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빨리 나가. 라고 하고 한심애를 내보냈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오니 한심애가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용건이 남았니? 라고 묻자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 날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 그 인간 너한테 5천만 원 갖고 나서 위자료도 사채 빌려서 줬나 봐. 사채업자들 등살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더니 한심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생뚱맞았던 건 별장 얘기는 전 남편이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빚을 사채업자들한테 지게 됐고 억지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성통곡하면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한심애에게 설마 내가 그런 돈을 빌려주겠어? 자그마치 이혼한 사람인데 나랑은 상관없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후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전 남편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별장을 강매당했는데 사채로 빌린 돈이 3억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 별장이라는 것도 사진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누가 살다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다고 한다. 전 남편과 한심애는 사채업자들 명령으로 이혼도 못하고 둘이서 같이 일한 돈으로 매달 사채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이 알선해준 불법 업체에서 중노동을 하며 둘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오직 일에만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했지만 몇몇 독신으로 지내는 친구들과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당분간은 이 생활을 즐기고 싶고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직 나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친이 결혼 문제를 꺼냈다.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남친이 결혼이란 워딩을 꺼낸 것 자체가 기분을 설레게 했다. 둘이서 상의한 결과 첫 행보로 주말에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첫 대면에서 일부러 올 것까진 없었는데 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며? 난 결핍 있는 집안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다. 내 아들 배필로 어울리지도 않고 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건 사실이다. 그것도 아빠와 둘이서 살았지만 가정 불화로 이혼한 건 아니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은 부부였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 나의 아픈 사연에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무시하는 행태에 강한 반감이 올라왔지만 참고 듣고만 있었다. 남친은 냉기루 사이에서 그저 당황만 할 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친은 왜 자기 엄마 앞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이 남자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 생겼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교실에 와줬었다. 운동회 때는 전문점에 부탁하지 않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던 엄마.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외롭지 않았던 날은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2배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다니 서러웠다. 남친은 나한테 내가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와의 결혼에 소극적으로 변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혹시 자기 어머니 반응을 보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였다. 한편 나도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상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아빠한테 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민이 많아졌다. 말은 안 했지만 아빠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모양이었다.
아빠는 남친한테 직접 물어봤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이 남자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하고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를 향해 아빠가 갑자기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이 여자가 너한테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결혼을 반대했다 이거지? 아빠의 평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놀랍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부모 가정이 뭐가 어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누구 때문에 내 딸이 엄마 없이 자랐는데 너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감히 어디서...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빠.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남친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빠한테 아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지? 미쳤으니까 저러지. 누가 경찰 좀 불러줘요. 미친 사람은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야. 내 딸을 엄마 없는 애로 만든 장본인이 당신 여동생이란 사실 벌써 잊었어? 당신 동생 운전 과실로 내 아내가 죽었어. 라는 말을 듣고 나, 남친 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다. 남친 어머니는 격하게 몸을 떨면서 설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 어찌됐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점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아빠를 끌고 자리를 옮겼다. 집에 온 후 아빠는 차분하게 진상을 알려주셨다. 엄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남친의 이모가 일으킨 사고였고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만났을 때 남친 어머니가 동석했기 때문에 아빠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다. 자기 여동생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를 죽게 만들어 놓고 한부모 가정 운운하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금 전 아빠가 보인 태도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든 범인의 가족이 다시 나한테 아빠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친 어머니도 자기 동생이 사고를 낸 피해자 가족의 딸이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날은 그냥 집으로 왔지만 결혼 얘기는 백지화됐다. 지난번 상견례 때 남친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던 것에 덧붙여서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된 이상 답은 하나였다. 결정적으로 아빠가 반대했기 때문에 남친과는 결별 순서를 밟았다. 나와 남친 사이는 모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 곧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 너희 왜 헤어졌어? 혹시 남친이 양다리 고쳤어? 라면서 그런 게 아니면 왜 헤어지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다.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말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웬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결혼하려고 했던 거네? 라며 경악하기도 했다. 남친한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지만 남친과는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안다. 이모가 사고를 내고 한 사람이 죽었지만 남친한테는 아무 과실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친은 나하고 자기 엄마를 저울질하면서 자기 엄마를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었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기센 자기 엄마한테서 나를 보호해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내가 결별을 얘기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던 게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별 과정은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완전한 성인이 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남친 어머니와 가해자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고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여자가 차로 뛰어들었다는 허위까지 사람을 차로 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이면서도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버텨서 당시 법정에서 소모적인 싸움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고 법원만 쫓아다니다가는 나한테 더 나쁜 영향만 줄 것 같아서 적당한 시점에서 앞만 보고 살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의 억울함이 아빠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번 아픔을 겪고 난 후 2년 정도가 지나서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 사람과의 인연도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었다.
엄마가 사고당했던 날 구급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살리려고 애써주셨던 분의 아들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 사람과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한부모 가정이 어쩌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미리 사연을 말하다가 이 사람이 그거하고 비슷한 사연을 집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했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우리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빠한테 바로 말했더니 아직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남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자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 음식점에서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가 그때는 정말 감사했다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면서 꾸벅 절을 냈다. 아빠 말로는 그때 담당 의사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애써줬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남친의 아버지 역시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하게 되지만 그때 엄마한테 자기 아들 또래의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더욱 감정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었다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고 상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말이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혼담이 이루어졌다. 의기투합한 두 아버지는 우리 결혼보다 자기들 얘기에 더 빠져들었다. 물론 아빠는 우리 결혼의 대찬성이었다. 양가 집안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빠와 시아버지는 첫 손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매일 집에 오셨다. 할아버지들 왔다. 라며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손주 바보로 나란히 등극. 한편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인데 전 남친의 어머니와 이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직사했단 말을 들었다. 전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은 둘이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졸음운전을 한 트럭에 부딪히면서 직사했다는 거였다. 그날 운전도 이모가 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운전을 거칠게 했고 교통법도 자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저러다 언젠가 더 큰 사고 내고도 남을 거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고 한다. 엄마 사고의 가해자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피해자가 돼서 유명을 달리하다니. 전 남친에 대해서는 안 됐단 생각이 들지만 역시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직한 아내 부정혜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아내는 거의 집에 없었고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 상식 관점에서 보자면 왜 이혼을 안 하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된 일이었다. 썸 타고 커플이 되고 사랑을 키우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준비된 대본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원청이었다. 장인이 아버지에게 일을 줄 테니 38살의 자기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가라고 한 게 내 결혼의 이유였다. 38살이었던 아내의 이혼 경력이 3번, 이혼 사유는 모두 아내의 불륜이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장인이 아무리 새 사위감을 물색하려고 해도 아내의 결혼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적자 경영으로 신음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거래 조건으로 당신 아들을 내 딸에게 소개해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였다. 처음에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장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숱한 역경을 헤쳐왔다는 걸 잘 아는 나로서는 아버지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고 내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는 12살 연하인 나에게 호감을 보였고 결혼은 현실이 됐다. 장인도 아내의 반응을 보더니 순식간에 일을 진행했다. 첫 상견례 후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솔직히 나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 별로 없었고 결혼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아내는 같이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고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결혼을 받아들였다. 마침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을 물려받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후 할아버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현재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결혼하고 나니 자상했던 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 연출한 모습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내가 어디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제는 연락도 없이 외박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다. 예전 버릇이 나온 건가? 불륜에 대해 강한 의심이 생긴 나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아침에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계속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누구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충고하자 아내가 발끈했다. 허, 많이 컸네? 이혼할래 그럼? 너희 아버지 회사 끈떨어진 연신세 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 한참 뒤 다시 집에 들어온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그 피해는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둬. 라고 하더니 아내는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나를 아내는 여유 있게 비웃으면서 결혼 안 하면 집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할 거라면서 우리 노인네가 진짜 나를 집안에 가뒀다는 거 아니야? 개 황당했는데 덕분에 자유의 몸도 됐겠다. 누려야지. 안 그래? 라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아내가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했다는 걸 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아내 문제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다. 형은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회사가 장인 회사의 하청을 맡고 있는 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이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가끔 신세 한탄이나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와 집안에서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타이밍 최악이네 라고 했고 불륜남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불륜남이 그냥 가버린 게 섭섭했는지 아내는 나한테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다. 야, 넌 지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랑 상관없는 척 연기를 했어야지 라고 하길래 내 집에서 내가 왜 그런 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화가 나서 따지자 아내는 어머, 너 지금 대들었니? 화났다 이거야? 그럼 이혼해.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 회사랑 거래 중지하라고 할 거니까 라고 하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장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그것만은 막으려고 하자 나를 비웃으며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너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심해 라고 하더니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형한테 심각하게 상의했다. 그러자 형이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라고 했다. 어떤 얘기인진 전혀 몰랐지만 무작정 형한테 달려갔다. 집안에는 형수님 아버님이 와 계셨다. 형수 아버님은 종합건설 대기업의 창업자이자 사장님이셨는데 장차 형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현재 형은 그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차기 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큰맘 먹고 아버지 회사 문제와 내 문제를 사돈어른께 말씀드린 모양이었다. 사정을 들은 사돈어른은 내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빨리 말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하셨다. 한편 사돈어른 말씀으로는 장인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다면서 최근에는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다. 자네 동생 일은 자네가 나서서 돕도록 해. 나는 뒤에서 도울 테니까. 라며 사돈어른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은 자기 사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며칠 후 형한테서 연락이 왔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너는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와. 라는 메시지를 보고 아내가 겁을 주기 위해 사인해놓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들어오자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서 아내가 내렸다. 차에서 내리면서 남자와 키스를 나누고 남자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드는 아내.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뒤를 돌아본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뭘 보고 있어? 왜? 또 잔소리라도 하게? 돈 많고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지.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당장 이혼해도 상관없어. 라고 했다. 이번에는 나도 당당하게 이혼 서류 고마워. 방금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시원하게 웃어 보였다. 아내는 뭐라고? 너 뻥이지? 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이혼 서류를 넣어두었던 서랍을 마구 뒤졌다. 없어. 너 진짜 갖다 냈어? 라고 다시 묻길래 이혼 성립이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라고 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해도 상관없다 이거니? 라고 발악하는 아내. 걱정은 고마운데 아버지 회사는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줬다. 이 문제는 형이 나서서 그동안 아버지가 장인회사에서 하청받았던 일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장인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얻었다.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네 맘대로 그걸 접수하면 어떡해? 쓰레기! 난 절대 여기서 못 나가! 라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어디로 가든 당신 자유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어.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야 돼서 좀 전에 장인어른한테 내용 증명 제출하고 왔어. 라고 하자 아내는 완전 맹분 상태가 됐다. 때마침 장인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너 또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거냐?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넌 앞으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라고 하더니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갔다. 며칠 후 장인은 위자료를 내 통장에 입금했다. 장인의 강한 분노를 산 전 아내는 다시는 불륜을 못하도록 자택 감금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핸드폰도 몰수당하고 강제적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고 하는데 핸드폰조차 없으면 어장관리도 못할 테고 전 아내 부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능력자 형의 등장으로 장인 회사는 실적에 타격을 입었고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 1년 후에는 부채만 잔뜩 떠안고 장인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처 부정의 가족들은 모두 파산했다. 전에 살던 저택에서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고 지금은 시골 어디 구석에 박혀서 남들 눈에 안 띄게 살고 있다고 한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전처가 남자들을 가지고 노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한편 나는 이혼 후 경영의 활기를 찾기 시작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현재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욱 회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이다.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형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만약 형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든든한 동생으로 성장하는 게 현재 나의 목표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1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전에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됐고 사회공부도 할 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다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됐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된 편의점에는 왕재수라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 알바생으로서 내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끝도 없이 얘기를 끌고 가는 타입이었다.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일이 고문이란 걸 배웠지만 선배이고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엔진이 발동하면 적당히 이해하고 장단을 맞췄다. 왕재수가 펼치는 마라톤 수다의 주제는 자기 여친이었다. 왕재수 여친은 검은 생머리에 얼짱급 미모라고 했다. 솔직히 남의 여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신나서 떠드는 왕재수를 향해 아, 네 그래요? 정말요? 뭐 이 정도 리액션을 하면서 재미있게 듣는 척 연기했다. 그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어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리포트 작성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이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는 게 보였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 역시 왕재수였다. 앞자리에는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여친인가 하고 살짝 관심이 생겼다. 화장실에 가려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가면 안 되겠지 하는 순간 왕재수와 눈이 마주쳤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재수한테 여친분하고 데이트하는 중이셨나봐요? 하고 무심코 말을 건넸을 뿐인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울면서 나한테 아니에요. 전 이 사람 여친 아니에요. 라면서 절규하는 걸 보고 에? 목미? 당황스러웠다. 여자분은 나한테 심지어 도와달라고 했다. 진짜 뭐야. 멘붕 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봐도 조폭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뜸 나한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꺼져줄래? 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분은 나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냉정을 다시 찾기로 했다. 심호흡한 뒤 생각을 정리해봤다. 여자분이 하는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였고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재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분은 여전히 도와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 곧 경찰이 올 거라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폭 같은 남자가 왕재수와 여자분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교육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아니에요. 전 몰라요. 라며 나한테 결백을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진 전혀 판단이 안 됐고 왕재수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돈 없는 남자랑은 손절이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자분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 표정만큼은 도저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이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신고한 사람 맞으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우선 조폭 같은 남자를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폭 같은 남자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며 반항했지만 경찰은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했다. 경찰이 왕재수도 같이 연행해 갔기 때문에 나하고 여자분 둘만 남게 됐고 나는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최면의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게 뭐해서 이름을 말한 후 왕재수와 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자기 이름은 소심이라고 소개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재수가 자기 여친이라며 장황하게 얘기하던 당사자 소심이 씨는 왕재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얘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같이 있었냐고 묻자 좀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오더니 빈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소심이는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빚쟁이가 빚 독촉을 하러 온 줄 알고 순순히 따라온 거라고 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왔더니 조폭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왕재수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룸살롱에서 일해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났고 도와달라고 한 거라고 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심이의 눈빛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생각으로 이번엔 왕재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엔 왕재수와 알바 스케줄이 겹치는 날이어서 소심이는 사귀다니 말도 안 되고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돌직구로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왕재수란 남자가 얼마나 악마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내가 소심이 씨가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왕재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지하게 말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이미 통했는데. 이때 이미 섬뜩함을 감지했지만 내가 데이트한 적이 있냐고 묻자 당연하지. 저녁 때 집으로 갈 때마다 함께 걸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다. 그럼 보통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얘기도 하지 않냐고 묻자 왕재수는 아직 손잡은 적은 없어. 우린 조금 떨어져서 걷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대답을 유추해봤을 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걸었냐고 묻자 50m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왕재수는 절대 소심이의 남친이 아니었다. 그런 건 스토커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 숱한 얘기는 모두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지난번 빚 문제도 만약 소심이와 리얼 커플이 되고 빚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만 룸살롱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황당한 얘기였다. 내가 그 빚은 소심이 씨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지 않냐고 하자 사귀는 사이면 빚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들으며 왕재수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왕재수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물이란 생각에 다시 경찰에게 말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런 건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번 인연으로 소심이와는 라인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왕재수의 실체를 말해주자 당분간 자기가 밖에 나갈 때 같이 있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소심이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조폭 같은 남자도 계속 주변에 얼쩡거린다며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내가 옆에 있는 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디가드 역할을 시작한 어느 날 나와 소심이가 같이 걷고 있을 때 왕재수가 나타났다. 나를 향해서 너 이 자식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말하더니 겉옷 주머니에서 둘둘만 수건을 꺼냈고 그 속에서 칼이 나왔다. 소심이는 깍 비명을 지르면서 내 뒤로 숨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왕재수에게 침착하라고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고 계속 내 여자한테 손대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선은 안전을 위해 빨리 피하라고 등 뒤에 붙어있던 소심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소리치자 소심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달려갔다. 뜻하지 않게 왕재수와 맨몸으로 맞짱을 뜨게 된 나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일 거다. 왕재수는 나한테 다가오면서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칼을 한번 휘둘렀다. 첫 공격은 가방을 방패 삼아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가방은 너무 쉽게 관통당했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내 팔은 이미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됐다. 맨몸으로 방어만 하다 보니 시작부터 불리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졌다. 여기까지인가 했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왕재수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서 X자로 꺾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비백산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소심이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왕재수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난번 일도 있어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분간 왕재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왕재수는 마지막까지 경찰한테 저 자식이 내 여자를 건드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소심이가 사실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란 게 밝혀졌다. 오히려 스토커 혐의까지 여죄가 추가돼서 당분간 광명세상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후 운명의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며 심의의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연인이 됐다. 사회 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알바를 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될 줄이야.
아직 시작도 못 해본 내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다. 드라마 같은 장면과 대반전을 경험했지만 생사가 오가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강자. 남편 성실함과 결혼한 지 벌써 십몇 년이 흘렀다.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내려가게 됐다. 석 달이지만 당분간은 아들과 둘이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약간 불안감이 생겼다. 이유는 지인 중에 종교 권유를 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마트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강자씨! 타이밍 너무 딱이다! 자기한테 진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었거든? 자전거 주차장에서 내 자전거를 찾고 있는 타이밍이었다. 나를 불러 세운 사람은 이 구역에서 종교 권유로 유명한 강효자씨였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집에 가서 저녁 해야 되는데? 아직 5시밖에 안 됐어. 잠깐 얘기할 시간은 충분한데 뭘? 강효자는 내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딱 5분이에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자기 지금 행복해? 내가 대답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말을 막았다. 무리하지 마. 말로 안 해도 다 느껴져. 우리 교주님처럼 영적이진 않지만 나도 독심술은 조금 있거든? 강효자 씨는 눈을 감더니 영적 교류라도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보인다. 자기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지? 이유는 남편이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말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랑 친한 사람한테 흘려들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알만한 내용이었다. 하도 한심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강효자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니? 집에 가고 싶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접했다. 적당히 인사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잠깐! 버럭 큰 소리를 질렀고 여기는 내 직장이기도 했다.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이기도 해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힐끔거림을 당하는 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강효자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서 떠들다가 자기 동료들이라도 보면 더 곤란하지 않겠어? 근처 카페에라도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최강자 씨?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여서 내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어필하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실은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흥 종교가 어떻게 신도들을 전도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착이 더 무서웠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거절하기로 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같이 들어왔다. 강효자 씨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공통된 지인도 많이 있다. 앞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포교 대상자로 찍힐 바에야 얘기를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커피 2잔을 주문하자 강효자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강희 씨 남편분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지? 네, 그런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려는 거예요. 남편분 지금 불륜 중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불륜하게 될 거예요. 내 불안감을 자극했다. 포교 활동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우리 남편이 불륜을 하나 안 하나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이 굉장히 한가하신가 보죠? 일부러 비꼬아서 말했다. 멀쩡한 남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불쾌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불륜이라니. 그리고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시간에 불륜을 했다는 건지.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강효자 씨는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화제를 커피로 돌렸다.
포교 활동의 수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를 설득하는 걸 이제 포기했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편한 사이라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졌다. 나하고 밀당을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셔갈 무렵 내 예상대로 강효자 씨는 다시 화제를 종교로 바꿨다. 최강희 씨 남편은 지금 혼자 있게 된 걸 기회로 삼아서 불륜 중이에요. 아닙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신의 메시지예요. 100% 진실이란 말이죠.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본들 나 바람 피워 라고 솔직하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증거를 잡으려고 뛰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흥신소가 출동해도 절대 들키지 않을 만큼 증거인멸의 귀재라니까. 이쯤 되면 강효자 씨가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후에 나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걸 내 약점으로 잡고 불안감을 자극하려는 의도. 포교 활동의 기본인 건 알겠지만 몹시 불쾌했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강효자 씨 종교는 뿌리가 뭐예요? 불교? 아님 크리스천? 둘 다 틀렸어요. 우리 교주님은 남의 걸 모방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창조하시죠. 강효자 씨는 종교 교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 세계 3대 종교에서 짜집기 한 게 대부분이었다. 자기 얘기에 빠진 강효자 씨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불륜은 죄악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뿐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게 방치한 당신도 같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염라대왕이 너희들을 자한함에 떨어뜨릴 거야. 두렵지? 내가 종교학 전공이라는 힌트까지 줬건만 전설의 고향 수준의 설교라니 기대 이하였다. 마지막 심판은 크리스찬에서 나온 말일 텐데 염라대왕하고 콜라보라도 했나? 자한함은 아랍어인데 이슬람교에서 지옥을 뜻하는 말 맞죠? 우리 교주님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신자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기존 종교를 인용한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방금 전 말한 완전히 독창적인 종교라는 말하고 모순되지 않나요? 강효자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강효자 씨가 바닥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주도권을 잡은 나는 3대 종교인 크리스찬, 불교, 이슬람교의 기초 지식에 대해 말해줬다. 강효자 씨는 이론 공부가 아직 덜 된 모양인지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아져 있는 강효자를 두고 커피값을 계산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넉다운 시켰다고 생각했었는데 강효자 씨가 다시 포교를 하러 접근했다. 이번엔 집 앞에서 마주쳤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기 지금 힘든 일 있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종교를 들이대네요. 강효자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강효자 씨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좋은 강습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야. 지난번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자기한테 반박을 못했는데 강습회 한번 와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 자기 같은 사람은 꼭 한번 와야 돼. 거기 가면 훌륭하신 분들이 무섭게 빙 둘러싸고 약이니 화장품이니 사게 만든다던데요? 전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강효자 씨는 갑자기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진짜 뭘 모르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강습회에 초대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이나 알아? 평소엔 하층민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 얼굴도 못 봐. 그런데 최강희 씨는 내가 특별히 추천해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니까? 하층민은 뭐고 높은 곳은 뭐고 거부감으로 온몸에 쥐가 났다. 전 됐어요. 됐다는 건 오겠다는 거지? 아니거든요. 한국어 할 줄 모르세요? 그럼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강습회에 와서 확인해 볼래? 내가 하는 말마다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하여간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나도 화를 내는 게 정상이다. 우리 남편 불륜 안 합니다. 강습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말보다 남편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강효자 씨는 바싹 졸은 모습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저녁엔 남편한테 종교 믿으라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남편은 금요일이긴 했지만 집으로 왔고 밤늦게 도착했다. 내가 바람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해 볼 테니까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바로 핸드폰을 건네줬다. 물론 바람 피운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도 미심쩍으면 윗분한테 전화해서 내가 바빠서 바람 못 피우는 거 맞냐고 물어보든가. 라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남편한테 사과했다. 미안해. 아닌 줄은 알지만 자꾸 불륜불륜하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나를 안심시키며 위로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효자 씨가 무슨 말을 하건 다 흘려듣기로 했다. 완전 무시. 마침내 강효자 씨의 타깃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 것 같았다. 다행히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